이러 이러셨어. 아버지가 이러셨다고. 국내에서 제일 큰 대한병원의 가장 좋은 병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습니다. 병원장이자 아들인 이진수 사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다리를 움직이지 못했던 대한병원 명예회장 이강철 회장이 지금 두 발로 땅을 딛고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십억 원짜리 최신 기계도 미국에서 데려온 유명한 의사도 고치지 못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향한 곳. 그곳에는 강원도 산골에서 막 올라온 듯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박순례 할머니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이 회장에게 건넬 뿐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0년 동안 굳어있던 다리가 어떻게 단 사흘 만에. 이 놀라운 이야기의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대한병원.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넓은 병실. 남쪽으로 햇볕이 하루 종일 쏟아지는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주 비싼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 그림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깨끗하게 정돈된 방에는 오직 소독약 냄새와 시간의 먼지만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휠체어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한때 호랑이로 불렸던 사내 이강철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세운 병원의 꼭대기층에서 서울의 바쁜 풍경을 그저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값비싼 담요가 덮여 있었지만 그 다리는 10년째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한때 맨주먹으로 이 거대한 병원을 세웠던 굳센 손. 그 손은 이제 휠체어의 팔걸이를 힘없이 붙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강철 회장은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실력 없는 의사는 그 자리에서 가온을 벗겼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호령 한마디에 병원 전체가 얼어붙곤 했지요. 의사들은 그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10년 전 빗길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다시는 걸을 수 없다는 차가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뽑은 최고의 의사들에게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이빨 빠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같던 성격은 차가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 찾아오는 사람도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성 안에서 스스로 갇혀버린 셈이지요. 끽. 무거운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강철 회장의 아들, 이진수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꼭 닮았지만 눈빛은 아버지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을 맨주먹으로 세웠다면 아들은 미국에서 가장 좋은 의학을 배워왔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진수 원장이 물었지만 이강철 회장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일종의 의무감만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새로 들여온 재활기계가 있습니다. 최신 기술입니다. 아버지의 신경을 자극해서 됐네. 이강철 회장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쇠가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습니다. 그런 장난감 따위 당장 치워버리게. 다 소용없어.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환자로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고 싶은 후계자일 뿐이었지요.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겁니까?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병원입니다. 이렇게 낡은 방에서 함께 썩어가는 걸 그냥 지켜만 보실 겁니까? 이강철 회장이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눈빛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썩어가? 내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누가? 아들 이진수 원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게 아닙니다. 그냥 버티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과거의 사람입니다. 병원의 미래는 이제 제게 맡기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 말이었습니다. 아들의 그 잔인한 말이 이강철 회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세상 모든 의사가 포기했을 때보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더 아팠습니다.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선고,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서 밀려났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이 회장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수 원장도 더는 할 말이 없다는 듯 돌아서서 병실을 나갔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강철 회장은 10년 전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의 진실은 이 세상에 오직 그 한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무거운 쇳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병실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이강철 회장은 불을 켤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다시 조용히 열렸습니다.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회장을 30년간 그림자처럼 모셔온 김 비서였습니다. 김 비서는 불을 켜는 대신 조용히 다가와 회장의 휠체어 옆에 섰습니다. 그는 아들처럼 아버지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이제 그만 가보게. 저 아들놈 밑에 가서 편히 일하게나. 나 같은 늙은이 시중은 이제 그만하고.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수천 번을 고민했을 겁니다. 현대의학의 정점에 있는 이 병원에서 이런 말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금기였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강원도 깊은 산골에 김 비서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약손 할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강철 회장의 굳어있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처음으로 움찔했습니다. 약손 할매라는 네 글자.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 대한병원 꼭대기층의 무거운 공기를 깨뜨리는 말이었습니다. 10년간 굳어있던 이강철 회장의 어깨가 떨린 것은 희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혹감이자 어쩌면 모욕감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나를 놀리는가? 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현대의학의 성전에서 감히 할매라니요. 그것은 이강철 회장의 평생을 부정한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비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닥만 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믿져야 본전? 이강철 회장이 휠체어 바퀴를 거칠게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내가 평생을 쌓아온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야. 근거 없는 믿음,
무당 푸닥거리 같은 미신. 그런데 감히 내 병원에서, 내 앞에서 그런 말을 올려? 자네가 30년을 모신 주인이 그 정도로 우스워 보였나? 회장님, 제발. 나가. 이 회장의 단호한 말에 김 비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장 내보내. 김 비서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이강철 회장은 다시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약손 할매라. 그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그 이름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 복도는 한밤중에도 환했습니다. 김 비서가 복잡한 마음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였습니다. 김 비서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병원장 이진수 원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버지를 닮아 매서웠지만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이 늦은 시간에 아버님 병실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김 비서는 순간 말을 골랐습니다. 회장님 주무시는지 확인하러. 이진수 원장이 김 비서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반짝이는 구두가 김 비서의 낡은 구두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 비서, 30년을 모신 충신인 건 압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병원의 주인은 접니다. 이 원장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심신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누군가 헛된 희망이나 미신 따위를 속삭이는 걸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병원은 과학으로 움직이는 곳이니까요. 김 비서는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혹시라도 제 허락 없이 아버님께 이상한 짓을 하려다간 그게 김 비서라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원장님. 이진수 원장은 김 비서를 차갑게 노려본 뒤에야 몸을 돌렸습니다. 김 비서는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상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회장님은 저렇게 말라가시고 원장님은 병원만 차지하려 한다. 그 사고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이 10년 전 왜 그 빗길에서 핸들을 꺾었는지 그걸 알기에 김 비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김 비서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차가 아닌 자신의 낡은 차를 몰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넓던 길은 점점 좁아졌고 높은 건물들은 사라지고 산만 보였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나오지 않는 길을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 들어갔습니다. 약손 할매를 아시냐고 물으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 사람 없소. 서울 양반들은 왜 자꾸 와서 귀찮게 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외지인을 경계했습니다. 돈 냄새를 풍기는 서울 사람을 믿지 않았지요. 김 비서는 차를 세우고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 흙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김 비서는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는 낡은 흙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마당에는 빨간 고추가 널려 있었고 굴뚝에서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루에 한 할머니가 앉아 툇마루에 앉아 말린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은 아주 작고 마른 할머니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 할머니처럼 보였습니다. 저 어르신, 약손 할매 댁이 맞습니까? 김 비서의 물음에 할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물만 계속 다듬었습니다. 그런 사람 여그 없소. 잘못 찾아왔소. 어서 가보슈. 할머니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비서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하루가 꼬박 걸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례금으로 준비한 돈이었습니다. 할머니, 제발.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를 다듬던 할머니의 손이 뚝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깊고 투명했습니다. 돈이라.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비서가 내민 봉투를 탁 하고 쳐냈습니다. 돈 봉투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병도 돈으로 사고 약도 돈으로 사려는 게 버릇이구먼. 사람 목숨이 돈으로 되는 게 아닐세. 김비서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내 눈에 훤히 보이는데 자네가 모시고 온 그 병은 돈으로 고칠 병이 아니야. 그건 엇보고 하니야. 할머니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걸 풀지 못하면 천하의 명약도 소용없어. 돌아가게. 나는 그런 사람 못 고치네. 할머니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김비서는 흙바닥에 떨어진 돈 봉투와 굳게 닫힌 방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고 산골짜기에는 차가운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회장님은 정말 아들 말대로 버티다가 돌아가실 겁니다. 김비서는 떨어진 돈 봉투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흙먼지를 털어내지도 않은 채 닫힌 방문 앞 툇마루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의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진심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쌀쌀했습니다. 김비서는 그저 꼿꼿이 허리를 세우고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산골의 밤은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차가운 툇마루에 꿇어앉은 김비서의 무릎은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이강철 회장님의 그 공허한 눈빛을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아들인 이진수 원장의 차가운 경멸을 견뎌야 합니다. 10년 전 사고의 진실. 회장님이 아들을 구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다는 사실을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다리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구하고 아들의 원망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회장님의 마음을 10년간 갉아먹은 진짜 병이었습니다. 김비서는 그것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 멀리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공기는 오히려 칼날처럼 더 차가워졌습니다. 김비서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굳게 닫혔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비서는 뻣뻣하게 굳은 고개를 겨우 들어 올렸습니다. 박술래 할머니가 어제 그 모습 그대로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섰습니다. 할머니는 툇마루에 꿇어앉은 김비서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을 가로질러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게야? 할머니는 장독 뚜껑을 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꿇어앉아 있던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지요. 김비서는 얼어붙은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제발 회장님을 살려주십시오.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어젯밤에 말했네. 그건 병이 아니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댁의 주인이 스스로 풀어야 하라니야. 할머니는 김비서를 더는 쳐다보지도 않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비서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진심은 통할 것이라 믿었는데
이대로 끝인가 싶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며 꼿꼿이 세웠던 허리가 스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다시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나무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뜨거운 김이 나는 사기 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마시고 어서 가게. 서울 양반이 남의 집 마당에서 객사라도 하면 나만 곤란해져. 할머니는 쟁반을 툇마루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숭늉이었습니다. 김비서는 숭늉 그릇을 보다가 할머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숭늉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할머니, 김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온기에 꾹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회장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아주 외로운 분이십니다. 평생을 일만 하셨고 가족을 지키려다 김비서는 차마 사고 이야기를 다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비서의 말을 듣고 있던 할머니가 문득 숭늉 그릇을 쥔 김비서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자네 주인 이름이 이강철이라고 했지. 네. 대한병원의 이강철 회장님이십니다. 혹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그 양반 아버님 함자 이름가 어떻게 되시는가? 김비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대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돌아가신 지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흔히 이서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명은 이약수이십니다. 이서방, 이약수? 김비서가 그 이름을 말한 순간 순례 할머니의 맑았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늘 꼿꼿하던 할머니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마루에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김비서의 어깨를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이서방, 학수라고? 김비서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어떻게? 순례 할머니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그 이서방이. 할머니의 눈이 먼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 속 피투성이가 되어 굶어 죽어가던 한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 밤새워 치료하던 아버지. 박 의원이라 불리던 할머니의 아버지는 어린 순례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순례야, 저 청년은 꼭 살려야 한다. 저 사람은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큰 그릇이다. 이건 우리가 갚아야 할 인연의 빚이란다. 수십 년이 흘러 잊고 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이서방, 이약수였습니다. 순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비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가 김비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작고 마른 손에서 믿을 수 없이 뜨거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에 차가운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빚이구먼. 내 아버지가 갚으라고 하신 빚이야. 할머니는 그 길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비서가 꿇어앉아 있던 무릎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게. 시간이 없네. 어서 가세, 서울로. 김비서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금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례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아주 오래된 나무 침통 하나만을 작은 보따리에 쌌습니다. 그리고는 김비서를 재촉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린 사람의 아들이야.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지 않나? 이건 한이 아니야. 이건 인연일세. 내 대해서라도 이 빚은 갚아야지. 김비서의 낡은 차가 대한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검은 고급 차들 사이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차는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병원의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김비서가 급히 내려 뒷좌석의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흙냄새를 그대로 품은 박순례 할머니가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대적인 건물, 유리로 번쩍이는 병원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한번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수십 년 만에 다시 맡아보는 도시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짙은 약 냄새와 함께 죽음의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비서가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지요. 회장님, 병실은 이쪽입니다. 김비서가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타기도 전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거기 서시지요. 병원장 이진수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몇 명과 보안 요원들을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눈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김비서,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진수 원장이 김비서에게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원장님, 이분은 김비서가 다급하게 설명하려 했지만 이진수 원장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는 박순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경멸이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이 신성한 병원에 어디서 이런 무당 같은 사람을 데리고 옵니까? 무당이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원장님. 김비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나쳐? 김비서,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리고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저 할머니 병원 밖으로 끌어내. 이진수 원장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김비서가 급히 할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서 있던 박순례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로군.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로비 전체에 똑똑히 울렸습니다. 이진수 원장의 눈이 할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할머니가 이진수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이 이 원장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아비는 죽어가는데 그 아들놈은 제사상 차릴 생각만 하고 있구먼. 뭡니까? 이 노망난 할머니가. 이진수 원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이상한 기운에 눌려 감히 할머니를 막지 못했습니다. 자네 몸에서는 아주 비싼 약 냄새가 나. 하지만 자네 마음에서는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구먼. 이진수 원장은 태어나서 처음 겪는 모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이 원장을 그대로 지나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키게. 사람 살리러 왔네. 그 누구도 감히 그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비서와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진수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엘리베이터 세워.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습니다. 이진수 원장은 분노에 차서 비상 엘리베이터로 뛰어갔습니다. 꼭대기층 회장실. 이강철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휴가를 낸 순간부터 그는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박순례 할머니가 김 비서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이강철 회장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병실의 비싼 기계들이나 화려한 풍경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휠체어에 앉은 이강철 회장에게로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두 늙은이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절망에 빠진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현자였습니다. 자네가 이서방의 아들인가? 할머니의 첫마디에 이강철 회장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자네 아버지를 살렸지. 전쟁통에 죽어가던 걸 인연의 빚이라며 살려냈어. 이강철 회장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이 이 회장의 굳은 다리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그 빚을 원수로 갚고 있구먼. 아비가 살린 사람의 아들이 제 아비가 물려준 목숨을 스스로 버리려 하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호랑이처럼 매서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이진수 원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저런 미친 사람 말을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이진수 원장이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진수 원장의 뺨을 날카롭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자네가 이 병의 독이구먼. 뭐라고요? 할머니가 이강철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들인 이진수 원장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10년 전 빗길. 아들이 죽을까봐 제 몸을 던져 아들을 살려냈지. 그런데 할머니의 시선이 이진수 원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아들은 아비가 자기를 살린 것도 모르고 아비 때문에 제 차가 망가졌다며 아비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 순간 병실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진수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김 비서도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회장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강철 회장이 휠체어 손잡이를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10년 만에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한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강철 회장의 가슴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가 아픈 게 아니야. 여기가 썩어 문드러졌어. 아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런 아들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그 안이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게야. 아닙니다. 이진수 원장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사고였어. 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진수 원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자네 아비는 자네를 살리고 다리를 잃었네. 그리고 자네는 그런 아비를 10년간 원망하며 살아있는 송장으로 만들었어. 이진수 원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퍼부었던 원망의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다 망쳤어. 이진수 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 아버지를 향한 증오,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 페류나였습니다. 이강철 회장이 아들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아니다. 진수야. 내가 미안하다. 부자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마주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박술래 할머니가 조용히 품에서 오래된 나무 침통을 꺼냈습니다. 이제야 병의 뿌리가 뽑혔구먼. 마음의 한이 풀렸으니 이제 몸을 고칠 차례일세. 폭풍이 지나간 병실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 대신 10년 만에 터져나온 뜨거운 눈물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아들 이진수 원장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어린아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철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선 채 그 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만에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선 것입니다. 다리에서는 아직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10년간 얼어붙어 있던 가슴에서부터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10년간 휠체어에 묶어둔 것은 다친 신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쳐버린 마음, 아들을 향한 원망과 자신을 향한 연민이었습니다. 아들을 구했다는 영웅심, 그리고 아들에게 원망받았다는 억울함.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말한 한이었습니다. 이강철 회장이 천천히 떨리는 손을 아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병원 회장의 권위 있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늙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진수야.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이진수 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 아버지가 내민 손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이 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로는 씻을 수 없는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강철 회장은 그저 아들의 손을 묵묵히 잡아주었습니다. 차가웠던 아들의 손이 아버지의 온기에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말없이 두 손을 마주 잡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술래 할머니가 조용히 나무 침통을 보따리에 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자신이 평생 등지고 살았던 잿빛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높고 뾰족한 건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부자처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김 비서가 할머니에게 다가와 말없이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술래 할머니가 김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에는 어떠한 자부심도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게 뭐 별건가. 그냥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지. 저 양반은 의원이 고칠 병이 아니었어. 자식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던 게지. 할머니는 병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최신 기계들과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 모두가 몸만 고치려 했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강철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서 있는 이 회장이 할머니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술래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가 아닐세. 이건 내 아버지가 자네 아버지에게 진 인연의 빚이야.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이제야 그 빚을 다 갚았네. 몸은 의원이 고치지만 마음은 인연이 고치는 법이지. 잊지 말게.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김 비서가 황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까의 소동은커녕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속을 유유히 걸어나갔습니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흙탕물을 가르며 흐르듯이 말입니다. 이진수 원장은 차마 할머니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걸어 보시겠습니까? 이강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어깨에 의지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육체가 다시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멈춰섰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용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김 비서는 할머니를 낡은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지만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나는 빚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빚을 갚으러 왔네. 어서 가세. 산에 풀 뽑을 시간이 지났어. 차가 출발하고 할머니는 거울을 통해 거대하게 솟아있는 대한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곳은 여전히 차가운 과학의 성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주 작은 마음의 불씨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기계나 화려한 기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을 돌아 만난 낡은 인연 하나, 서로의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진심 어린 용서 한마디, 거기에 사람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치유의 인연이 깃들기를 바랍니다.